저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에서 주로 간암, 췌장암, 담도암, 이제 간담췌암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암들 주로 항암제 치료하고 있는 의사고요. 오늘 제가 간암 최신 항암제 종류 효과에 대해서 조금 가능한 좀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암의 최신 항암제의 종류와 효과, 그 다음에 요즘 하도 면역 항암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간암에서도 면역 항암제를 이미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짧게 임상 연구 아마 한 번쯤은 참여를 권유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2007년에 간암에서 넥사바란 약이 나오고 2017년까지, 17년이면 불과 거의 6년 전이거든요. 6년 전까지만 해도 간암에서 쓸 수 있는 약물은요, 넥사바 딱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불과 6년 전입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들이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한 2017년,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개 표적 항암제들이 조금 더해졌어요. 그래서 1차 치료, 그러니까 처음 치료할 때 예전에 넥사바만 하나 있었는데 렌비마라는 약을 지금 같이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1차 치료 후에 이제 예전에는 넥사바 쓰고 나면 그냥 쓸 약이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치료가 중단인데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약도 이제 스티바가, 카보메틱스, 사이람자 이런 약들이 한 2, 3년 사이에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랄 만한 게 지금 불과 2019년이면 지금 3, 4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3, 4년 사이에 또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개가 성공을 하면서 신약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게 지금 이미 저희가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임핀지, 이뮤도라는 두 개의 면역 항암제도 이미 허가는 나 있고요. 이제 보험은 안 되고 이제 약제가 국내에 아직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직 쓸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불과 3, 4년 사이에 또 이러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이런 신약들, 그리고 이 파란색 약들의 특징은 대부분 면역 항암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정말 간암 약물 치료는 정말 뭐 몇 년에 걸쳐서 정말 뭐 굉장히 막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 찾으실 때 보면은 가끔 약제들이 성분명으로 뭐 기사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상품명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쭉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해할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라페닙이라고 얘기하는 약하고 넥사바라고 얘기하는 약이 똑같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소라페닙이란 게 성분명인 거고 넥사바란 게 이제 상품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렘바티닙이다라고 얘기하는 약이 이제 상품명 이름으로는 렘비마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저희가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약제들 이름은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핀지, 이뮤도는 각각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이라는 약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스티바가, 카보메틱스, 사이람자, 옵디보, 여보 이런 것들도 각각 실제 성분명은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니볼루맙, 이필리무맙 이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고요. 요 슬라이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간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1번으로 오는 질문이 뭐 많이 안 힘드냐, 토 많이 안 하냐, 뭐 머리 안 빠지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다른 암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간암, 담도암, 췌장암 이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췌장암, 담도암만 해도 그 소위 말하는 일반 항암제,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그냥 보통 상상하는 머리도 좀 빠지고 이렇게 TV에 보면 이제 구토하고 이런 부작용을 가진 약들이 어쨌든 주된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여전히 담도암, 췌장암은.
근데 간암은 조금 특이하게도 일반 항암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치료에서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약제들이 개발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 약제들이 모두 다 표적 항암제 아니면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암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보통 항암 치료라고 일반 항암제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뭐 토하고 머리 빠지고 막 못 먹고 이런 부작용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항암제. 그거는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슬라이드 한 두세 장에 걸쳐서 여러 약제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들 중에서 이제 넥사바, 렘비마, 뭐 아바스틴, 스티바가, 카보메틱스, 사이람자 같은 약들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적 항암제, 표적을 이제 하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티센트릭, 임핀지, 옵디보, 여보이 같은 약들은 소위 말하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약을 투여했을 때 약 자체가 종양세포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약 자체가. 우리 몸속에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서 하는 일은 우리 몸속에 있는 원래 종양을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란 게 있거든요. 그 T세포를 깨워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그 T세포를 끼워줘서 실제로는 T세포가 종양을 공격하게끔만 하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암이란 게 다른 암종과 달리 일반 항암제 혹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사실상 거의 안 쓰이고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위주로만 쓰인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기전이나 계열이 동일하다 하기 때문에 약제들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표적 항암제들 있잖아요. 그 표적 항암제들이 공유하는 대표 부작용들이 이런 겁니다. 수족 증후군, 그러니까 손발이 피부가 벗겨지는 부작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적이 소위 말하는 혈관 신생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종양들도 혈관이 있어야 종양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차단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억제하는 그런 건데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보니까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뭐냐면은 고혈압,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백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암에서 쓰는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출혈이 조금 더 잘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상처가 또 잘 아물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암에서 쓰는 표적 항암제들의 그런 어느 정도는 공유하는 공통적인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T세포라는 면역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깨워서 그 깨워진 면역이 종양만 공격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 깨워진 면역이 내 몸의 일부도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기는 질환들이 뭐냐?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그럼 자가면역 질환이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느냐? 이론적으로나 보면은 우리 온몸에 자가면역 질환을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빈도는 대단히 작아요. 한 1%에서 5%다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찍 발견하면 대부분 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쓴다든가 해서 저희가 조기에 컨트롤하는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자가면역 갑상선염이 사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은 저희가 있다고 해서 절대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코스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가면역 갑상선염이 생기면서 약간 초반에 갑상선 항진증이 살짝 왔다가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이상은 저희가 치료할 때 결국 최악의 상황이 뭐냐,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한 알이나 반 알 드시는 게 그게 최악의 상황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 부작용일 경우에는 저희가 약제를 일시 중단하거나 뭐 이렇게 중단하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부작용이 생겨도 뭐 아마 주치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별 신경 쓰지 마라, 아니면 필요하면은 내분비내과 한번 진료 보시라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부작용이 있어도 그대로 좀 치료를 밀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그러니까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약, 혹은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 요건 아까 임핀지 이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두 약을 우선적으로 쓰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두 약을 못 쓸 때는 소라페닙, 렘바티닙, 혹 넥사바나 렘비마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그냥 슬라이드 한 장으로 아예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암 환자들을 이제 처음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약을 선정하느냐. 1번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병용요법, 혹은 임핀지 이뮤도 병용요법을 동등하게 우선적으로 둘 중에 하나 치료하는 걸 고려한다.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핀지 이뮤도는 국내에 아직 이뮤도가 사실 공급이 안 돼서 임핀지 이뮤도를 못 쓰는데, 어쨌든 국내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쓰기 때문에 현재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모든 환자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없는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여전히 렘비마나 넥사바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현재는 표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렘비마, 넥사바를 1차 치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무조건 좋고 넥사바가 무조건 나쁜 약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약제의 선택은 이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기저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서 아바스틴을 못 쓸 상황이면은 저희가 렘비마, 넥사바를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역시 표준 치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임핀지 이뮤도는 아직 국내 공급 문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약제들 티센트릭 아바스틴, 렘비마, 넥사는 다 지금 현재 보험급여가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2차 이상 치료제도 한제 하나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2차 이상 치료제라는 게 뭐냐면 1차 치료제 약을 쓰고 안타깝지만 거기에 이제 효과를 좀 보다가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번, 제가 지금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1차 치료제로 지금 현재는 실제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2차 치료제로 렘비마, 그 다음으로 넥사바 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1차 치료 약제들을 이제 2차 약제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1차 치료제 때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못 썼습니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렘비마를 1차 치료제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넥사바를 2차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약들을 굉장히 많은 약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약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넥사바를 한 번이라도 써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센트릭 아바스틴 쓰고 렘비마를 쓰고 넥사바를 쓰든, 렘비마를 쓰고 넥사바를 쓰든, 아니면 처음부터 뭐 넥사바를 썼든, 넥사바를 한 번이라도 쓴 이후에만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약제들, 뭐 스티바가, 카보메틱스, 사이람자, 옵디보나 옵디보 여보의 병용,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시작할 때 그런 조건이나 순서에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내용은 1차 치료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약제가 다 보험급여가 됐잖아요. 근데 2차 약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약들을 2차로 쓸 수 있잖아요. 렘비마, 넥사바도 2차로 쓸 수 있고. 근데 2차에서는 스티바가란 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약제가 보험급여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렘비마가 1차 약제에서 제가 급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차 약제로 쓸 때는 똑같은 약을 쓰는 건데 보험급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급여 조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환자분들한테 좀 많은 경제적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보험 인정 여부도 제가 그냥 요 테이블로 하나 말씀드렸고, 급여가 되는 거는 지금 1차 티센트릭 아바스틴,
1차 렌비마, 1차 넥사바 다 보험이 되고요. 그리고 넥사바 사용 이후에 아까 제가 2차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스티바가라는 것도 급여가 되는데, 안타깝지만 똑같은 약을 렌비마, 넥사바를 2차에서 쓰게 되면 다 급여가 되지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옵디보, 여보이, 카보메틱, 사이람자 같은 2차 이송의 치료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보험급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제가 굉장히 몇 년 사이에 많아져가지고 환자분 치료 옵션이 많아진 건 정말 희소식인데, 사실은 급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약의 개발 속도나 약이 실제 임상에 적용되는 그 속도를 사실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면역 치료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이버에 찾아봐도 많을 거고, 또 이중 특이항체, 또 카티 세포란 것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면역 치료제들인데요. 이것도 오늘 복잡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간암에서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티센트릭, 임핀지, 이뮤노, 옵디보, 여보이 같은 면역 항암제들이 면역 항암제 가운데에서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계열의 면역 치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부분 면역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약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암에서 쓰이는 면역 항암제도 현재는 다 면역 관문 억제제고요. 작용 기전은 이 약을 투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T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T세포를 깨워주는 작용만 하고, 실제로 종양을 공격하는 건 내 몸에 있는 T세포가 실제로 종양을 공격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실제 지금 임상 현장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정말 활발하게 임상 연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중 특이항체라는 또 면역 항암제가 있어요. 요거 지금 저희 기관에서도 지금 임상 연구 실제 진행하고 여러 환자분들이 지금 참여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는 또 약간 작용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요 약은 투여하면은 요 약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종양세포하고 T세포가 아무리 있어도 이게 떨어져 있으면 T세포가 종양을 못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은 종양세포하고 T세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작용만 해요. 이 약도 종양세포를 공격하진 않아요. 이 약도 역시나 넣어주면은 종양세포하고 종양을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를 연결을 시켜줘서 T세포가 종양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약이 되겠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미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세포 치료라는 것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요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몸속에 워낙 우리가 종양을 공격시켜 줄 수 있는 T세포가 있잖아요. 근데도 저희가 암이 생기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T세포가 있지만 그 능력 밖을 벗어나 있는 종양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티세포란 거는 몸에 있는 T세포를 우리가 헌혈하듯이 우리가 뽑아가지고 T세포를 따로 모아요. 그랬다가 얘를 갖다가 그냥 T세포가 아니라 카티세포라는, 쉽게 말하면 카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붙여주면 그게 카티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꺼낸 T세포를 카티세포로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그 변형된 카티세포를 몸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카티세포의 장점이 뭐냐면, T세포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티세포를 만들 때 우리가 기능을 두 가지를 더 부여해줘요. 뭐냐면은, 첫째, 종양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획득이 돼요. 카티세포에는. 우리 그냥 T세포하고 달리.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달아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냥 T세포보다도 종양세포를 만났을 때 이제 시그널이 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종양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게. 근데 시그널이 연결됐을 때 종양을 공격하게끔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정도가 우리가 원래 몸에 갖고 있는 T세포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 종양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만났을 때 종양을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이게 굉장히 더 세게 한,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원래 T세포를 꺼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T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치료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기관도
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제 이제 뭐 위에서는 뭐 임핀지 이뮤도를 만드는 회사고요. 영국. 저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또 유명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희도 기관에서도 카티 세포 임상 연구도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상 연구가 사실은 거의 마지막인데요. 환자분들이 잘못 조금 오해하는 게 진짜 뭐 진짜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시험 대상 되고 표준 치료보다 손해 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정말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티센트릭, 아바스틴, 임핀지, 이뮤도, 옵디보, 여보 이런 말씀 드렸고 다른 약들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약이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짧게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임상 연구로만 맞을 수 있는 약들이었어요. 그 연구 결과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 몇 년 혹은 짧게는 2, 3년이 지나서 저희 실제 필드에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연구 약들도 사실은 아닌 약들도 있을 거예요. 했더니 효과가 똑같더라 이런 약들도 있을 거지만은 현재 하고 있는 특히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불과 2, 3년 후에 지금처럼 현재 치료보다 더 우월한 표준 치료가 될 수도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신약을 좀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여분의 총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게 아마 제가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진료 지침입니다. 예, 미국에서만 가장 권위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진료 지침이고요. 거의 전 세계 모든 이제 종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 지침을 가장 권위 있는 지침으로 따르게 되고요. 이 지침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정말 수십 수백 페이지짜리 이런 진료 지침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런 걸 많이 따르는데요. 근데 이게 간암에서 이게 거의 첫 페이지인데 요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해가지고 영어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제가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권고 안에 목차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NCC에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최선의 관리는 임상시험에 참여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특별히 그냥 권장하는 게 아니라 especially encouraged, 특별히 권장합니다라고 여기서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시험이란 게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3년 전에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렌디마만 넥사바 썼었는데 그때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연구를 인브레이브라고 스위스 로슈라는 회사에서 임상연구, 대규모 임상연구 진행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분들만 실제로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권고안을 시작할 때 거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했고요. 사실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 문구는요. 간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암종에 대한 NCCN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목차의 첫 페이지의 기본으로 언급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간암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약제들이 임상연구가 성공해서 실제로 다양한 표적 항암제, 다양한 면역 항암제들이 실제 지금 몇 년 사이에 진료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간암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반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아니라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그 치료를 지금 이끌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는 많은 임상 연구들이 100이면 100%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연구지 간암에서는 지금 일반 항암제 연구, 임상 연구는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약제의 선정은 개개인의 기저질환, 전신상태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1차 약제들이 보험급여를 받는 거에 비해서 안타깝지만은 2차 약제들이나 또 많은 약제들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료실에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실비보험 있으세요? 요거 항상 제가 진료실에서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고
그다음에 현재에도 다양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를 이용한 임상 연구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또 지금 면역항암제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역 관문 억제제, 아까 T세포 깨우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주된 면역항암제긴 하지만 아마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중 특이항체, T세포랑 종양을 연결시켜주는 항체, 그리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T셀을 넣어주는 CAR-T세포 치료증도 지금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수년에 걸쳐서 아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하나 더 넣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사실 네이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한 환자분들 궁금해하는 받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조금 썼어요. 사실 생각은 대단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역시나 실행이 안 돼가지고 제가 피일차일 정말 미루다가 이제 한두 달 전에 몇 개 쓰고 이제 이거 이제 오늘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한 10개 정도 부랴부랴 써가지고 지금 올려놨거든요. 오늘 요게 제가 파워포인트 요것도 뭐 필요하면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들 제가 개별 상담하다 보면은 아마 많은 질문들 하실 텐데 그런 내용도 제가 필요하면은 저기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그런 것도 조금 올려놓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